만약 지금 당장 당신에게 묻는다면 하류층인가요? 중산층인가요? 아니면 상류층인가요? 당신은 아마 내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답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의 확실하게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이 사는 동네, 당신이 모는 자동차, 외식을 하는지, 집에서 요리하는지, 주변 친구들이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덜 가진 것처럼 보이는지.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 계층은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단 하나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바로 당신의 순자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숫자를 계산해보면 당신의 연봉도 아니고 당신의 생활 방식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보기 좋게 꾸며진 재정 상태도 아닌 당신이 가진 것에서 당신이 빚진 것을 뺀 그 냉정한 숫자를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부의 사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래부터 상위 10%까지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구간만 나열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실제 재정 숫자를 따라가며 각 단계 사이를 이동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각 계층의 삶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은 앤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앤디 익스플레인스 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한 가지는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부를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부가 아닙니다. 소득은 흐름입니다. 이 주마다 들어오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부는 축적입니다.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집, 저축, 은퇴계좌, 자동차, 투자자산, 여기서 당신이 빚진 모든 것,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을 뺀 숫자입니다. 그 단 하나의 숫자가 당신이 부의 사다리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월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봉 35만 달러를 버는 외과 의사가 40만 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다면 5만 5천 달러를 버는 교사보다 순자산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사는 집을 다 갚았고 은퇴계좌에 8만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부자처럼 느낍니다.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 재정조사 자료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가장 포괄적인 부 연구입니다. 자, 이제 타일러를 만나봅시다. 그리고 사다리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타일러는 34세입니다. 마케팅 매니저이며 연봉은 8만 5천 달러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한 달 실수령액은 약 5,200달러입니다. 그는 괜찮은 아파트를 월세 1,600달러에 빌려 살고 있습니다. 2022 년형 세단을 몰고 매달 사 01K에 조금씩 넣고 있으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헬스장 회원권도 있고 몇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신은 꽤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타일러는 자신이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산 쪽부터 보죠. 가치 2만 2천 달러의 자동차, 401K 계좌에 12,000달러, 저축금 3,000달러, 총 자산은 3만 7천 달러입니다. 이제 부채입니다. 자동차 대출 잔액 18,000달러, 학자금 대출 2만 6천 달러, 총 부채는 4만 4천 달러입니다. 3만 7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를 빼면 타일러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7천 달러입니다. 그는 중산층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가구 기준 하위 25%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소득, 하지만 마이너스 순자산, 겉으로 보기에는 중산층 같은 생활, 하지만 재무제표 안에서는 문제가 있는 상태. 이 계층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하위 25%는 순자산이 대략 2만 3천 달러 이하인 모든 미국 가구를 포함합니다. 타일러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의 상당수는 실제로 순자산이 0 이하입니다. 그들의 부채가 자산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층이 모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층에는 연봉 6만 달러, 7만 달러, 8만 달러, 심지어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지 자산을 쌓지 못했을 뿐입니다. 돈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은 다시 나갑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조금씩 쌓여온 생활 수준 상승 때문에 생긴 신용카드 빚도 있습니다. 소득은 중산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순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일러의 문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에게는 주택 자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미국 가구에게 가장 큰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그는 자산보다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퇴 저축은 기술적으로는 시작되었지만 그의 소득과 나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좋은 연봉을 받아왔지만 순자산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층의 함정입니다. 당신은 실제 부를 쌓지 않고도 꽤 편안한 생활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재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순자산은 진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자, 이제 올라가 봅시다. 하위 중산층, 순자산 기준 2만 3천 달러에서 17만 9천 달러 사이입니다. 이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타일러는 최소 2만 3천 달러의 순자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는 마이너스 7천 달러입니다. 즉, 그는 3만 달러의 격차를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산을 늘리거나 빚을 줄이거나. 만약 타일러가 학자금 대출을 공격적으로 갚기 시작해서 최소 납부금 외에 매달 추가로 500달러씩 더 상환한다면 약 3년 반 안에 학자금 대출을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동시에 적당히 계속 저축만 하더라도 그의 순자산은 2만 3천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는 하위 중산층 계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층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층의 대부분 가구는 뛰어난 투자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을 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구간의 가구들에게는 주택 자산이 순자산의 압도적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수준의 전형적인 가구는 대략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치 30만 달러의 집, 그리고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은 24만 달러, 즉 주택 자산은 6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은퇴 계좌 15,000달러, 저축금 8,000달러를 더하고 자동차 대출만 2,000달러를 빼면 순자산은 약 7만 1,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순자산의 대부분은 집 안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주택 자산으로 식료품을 살 수 없습니다.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긴급 상황에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내일 당장 접근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즉 유동성 자금은 많아야 10,000달러나 15,000달러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이 타일러가 시작했던 위치보다 확실한 발전을 의미하긴 하지만 재정적 취약성은 여전히 매우 현실적입니다. 실직, 의료 응급 상황, 큰 자동차 수리 비용, 이런 것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이 수준의 가구는 몇 주 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정 회복력은 종이처럼 얇습니다. 이제 중간 지점, 즉 중간값입니다. 순자산 19만 3천 달러. 이것이 미국 가구부의 정확한 중간 지점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은 이것보다 더 많고 절반은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숫자를 들으면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숫자가 너무 낮게 느껴진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과 집값에 대한 헤드라인들을 보다 보면 마치 모두가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숫자가 너무 높게 느껴진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수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반응은 같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중간이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 순자산 구조는 대략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12만 달러의 주택자산, 은퇴 계좌에 분산된 5만 달러, 15,000달러의 저축, 그리고 약간의 소비자 부채, 자동차 대출, 어쩌면 소액의 신용카드 잔액.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간 수준의 가구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괜찮은 집, 어느 정도의 저축.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 자산을 제외한다면, 즉 가구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만 계산한다면 중간 가구의 유동 순자산은 약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미국 절반 가구의 재정적 완충 장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왜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 해고 한 번, 의료비 청구서 하나, 경기 침체 한 번이 한 가구를 순식간에 추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중간 가구는 파산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중산층, 순자산 19만 3천 달러에서 61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 계층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수준 아래에서는 순자산의 대부분이 주택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기만 하면서 거의 우연처럼 부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층에서는 의도적인 자산 형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퇴 계좌가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구는 과세 투자 계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도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의 하단, 예를 들어 순자산 25만 달러 수준에서는 아직도 비율이 대략 주택 자산 70%, 그 외에 자산 30%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의 순자산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즈음이면 비율은 거의 50대 50에 가까워집니다. 절반은 집에, 절반은 투자, 저축, 그리고 기타 금융 자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복리로 불어납니다. 수익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집은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상승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층의 사람들은 특정한 습관들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 계좌에 꾸준히 납입합니다. 대개 401k 한도를 최대한 채우거나 적어도 회사 매칭 혜택을 전부 받을 만큼은 넣고 있습니다. 그들도 빚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전략적인 빚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이죠. 고금리 신용카드 잔액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래 계층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소비와 저축이 아니라 배분과 복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계층은 발사대입니다. 당신의 투자 자산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복리 성장이 본격적으로 무거운 일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는 60만 달러와 100만 달러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0달러에서 60만 달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복리는 선형이 아닙니다. 지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층 근처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류층, 순자산 61만 달러에서 172만 달러 사이, 상위 25%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가구 상위 4분의 1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는 재정 구조가 그 아래 계층들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투자 자산이 순자산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총 순자산의 아마 70%부터 75%까지 정도가 금융자산에 들어 있습니다. 은퇴 계좌, 증권 계좌, 사업 지분, 어쩌면 임대 부동산까지 주택 자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작아집니다. 이곳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이 계층 아래에서는 집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계층 위에서는 투자가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이후 부가 성장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하는지 현실적인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가구가 30세부터 매달 $1,000를 투자하기 시작하고 연평균 7% 수익률을 얻는다면 20년 후에는 약 $56만 달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산 가치 $20만 달러가 있는 집까지 더하면 50세 시점에 총 $76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계층에 확실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도 필요 없습니다. 6자리 연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몰지도 않고 명품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연구 결과는 꾸준히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범위의 대부분 가구는 높은 소득만으로 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절제된 저축과 꾸준한 투자로 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고소득 저순자산 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봉 $20만 달러를 벌면서도 이 계층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연봉 $9만 달러를 벌면서도 도달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투자하느냐입니다. 상위 10%, 순자산 $172만 달러 이상, 부의 사다리 최상단입니다. 이 계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구 순자산이 대략 $172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는 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그 아래 단계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172만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연사 % 정도의 비교적 보수적인 수익률을 얻는다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연간 약 $6만 9천 달러의 수동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미국 중간 가구 소득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적으로 투자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층의 가구들은 종종 완전한 경제적 독립 상태에 있거나 거의 그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는 월급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일합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위험 감수 성향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쁜 결과가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기다릴 수 있고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더 긴 시간 호라이즌과 더 높은 잠재 수익을 가진 것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10% 안에서도 격차는 엄청납니다. $172만 달러는 단지 진입 기준일 뿐입니다. 상위 1%는 대략 $1,200만에서 $1,300만 달러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상위 0.1%는 $4,000만 달러를 넘습니다. 부자들 내부의 격차 역시 부자와 일반 사람들 사이의 격차만큼이나 극적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상위 1%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 10%, 즉 $172만 달러 수준은 계산만 제대로 한다면 많은 가구들이 평생의 노동기간 동안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계속 일하고 막연히 기대만 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부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모든 것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2만 3천 달러, 19만 3천 달러, 61만 달러. 같은 모든 기준들은 모든 미국 가구를 한데 묶어서 계산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25세와 65세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과 은퇴자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그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방준비제도 데이터에 따르면 35세 미만 가구의 중간 순자산은 약 3만 9천 달러입니다. 35세에서 44세는 13만 6천 달러로 뛰어오릅니다. 45세에서 54세는 24만 7천 달러.
55세에서 64세는 36만 5천 달러, 그리고 65세에서 74세는 41만 달러입니다. 그 시점이 정점입니다. 이제 다시 타일러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34세이고 순자산은 마이너스 7천 달러입니다.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면 그는 하위 25%입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면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35세 미만 가구의 중간값은 3만 9천 달러입니다. 타일러는 단순히 평균 이하가 아닙니다. 그는 중간값보다 4만 6천 달러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령대 기준 대략 10번째 100분위 수준입니다. 즉, 같은 나이 가구의 90%가 그보다 더 높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가 강력해집니다. 45세이고 순자산이 20만 달러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면 그는 거의 중간 수준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평균처럼 느껴집니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면 그 연령대의 중간값은 24만 7천 달러입니다. 즉, 그는 실제로 또래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의 상위 25% 기준은 얼마일까요? 73만 7천 달러입니다. 그는 자기 세대의 상위 계층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평범해 보였던 숫자가 실제로는 뒤처진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28세이고 순자산이 15만 4천 달러인 사람을 보죠.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면 그건 하위 중산층 수준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대략 상위 25% 수준에 들어갑니다. 즉, 같은 나이 가구 4개 중 3개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같은 숫자. 하지만 맥락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령 조정 기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의 사다리는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당신의 나이와 앞으로 남아있는 복리 시간에 크게 좌우됩니다. 30세에 뒤처져 있는 사람은 따라잡을 시간이 수십 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55세에 뒤처져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숫자 자체도 하지만 그 숫자를 둘러싼 맥락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이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천 달러. 전체 기준 하위 25%. 동년배 기준 10번째 100분위.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실제 숫자로 3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출발점. 하지만 3가지 다른 선택입니다. 시나리오 1. 타일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의 최소 금액만 계속 갚습니다. 401k에는 급여의 약 2% 정도만 최소 수준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비합니다. 생활 수준은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순자산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속도라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401k는 천천히 성장합니다. 54세가 되었을 때 그의 순자산은 약 12만 달러 정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55세에서 64세 가구의 중간 순자산이 36만 5천 달러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소득을 벌며 20년을 보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의 대가입니다. 재정적 파멸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좋은 돈을 벌며 20년을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삶 말입니다. 시나리오 2. 타일러는 의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택적 소비를 줄여서 매달 700달러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400달러는 최소 상환액을 넘어서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300달러는 401k에 투자합니다. 그의 학자금 대출은 약 4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이 모두 없어지자 그는 그 400달러 전부를 투자로 돌립니다. 이제 그는 매달 700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38세에 그는 적당한 집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주택 자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평균 7%라고 가정하면 54세가 되었을 때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약 35만 달러의 가치가 됩니다. 거기에 주택 자산 15만 달러와 기타 자산까지 더하면 타일러의 순자산은 약 5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상위 중산층 계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 기준으로 대략 상위 25% 수준에 위치하게 됩니다. 같은 소득, 같은 출발점, 하지만 다른 선택. 그 결과는 시나리오 1과 비교해 약 38만 달러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은 돈을 번 결과가 아닙니다. 단지 돈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3. 타일러는 훨씬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전략적인 이직, 기술 개발, 그리고 5년 안에 연봉을 11만 달러까지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산 수준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즉, 투자 가능한 잉여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는 3년 안에 빚을 모두 없앤 뒤 매달 1,500달러를 투자에 넣고 있습니다. 37세에 그는 듀플렉스를 활용한 하우스 해킹을 합니다. 한 유닛에는 직접 살고 다른 유닛은 임대합니다. 그 결과 주거 비용은 줄어들고 동시에 자산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54세가 되었을 때 타일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약 70만 달러 규모가 됩니다. 부동산 자산은 추가로 약 30만 달러입니다. 총 순자산은 대략 100만 달러. 그는 상류층 계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가구 기준 상위 25%, 같은 연령대 기준으로는 상위 10%를 훨씬 넘어섭니다. 마이너스 7,000달러에서 20년 만에 100만 달러까지. 같은 사람입니다. 숫자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단지 타일러가 그 숫자를 실제로 계산하고 그 다음 행동에 옮겨야 할 뿐입니다. 세 가지 길, 같은 출발점, 같은 사람.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는 현실적인 숫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속도 없습니다. 횡재도 없습니다. 복권 당첨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6자리 수입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부업도 없습니다. 그저 의도적인 결정들을 오랜 시간 꾸준히 반복했을 때 발생하는 복리 효과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류층인가요? 중산층인가요? 아니면 상류층인가요? 아마 이 영상이 시작될 때 당신은 이미 머릿속에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실제 숫자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현재 위치가 예상과 달랐다면, 그 숫자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조금 아프게 느껴졌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재정적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정적 이점은 높은 소득도 아니고 운 좋은 기회도 아니며 부유한 친척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계산을 이해하고 그 격차를 한 달씩 줄여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의 사다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 위로 올라갑니다. 희망만으로가 아닙니다. 추측으로도 아닙니다. 월급이 괜찮으니까 자신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서도 아닙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그 숫자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타일러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숫자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숫자도 그렇습니다. 다음 분석 영상도 보고 싶다면 를 구독하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